이 시계 우리 아빠 거랑 똑같은데요? 설렁탕집 아르바이트생의 한마디에 100억대 자산가 유지선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24년 전 죽었다고 들은 아기,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바로 이 나이일 텐데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년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의 존재를 아는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이며 그의 아버지는 또 누구일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희미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지선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늘 그랬듯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레싱룸으로 발걸음을 옮긴 지선은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명품 시계들이 벨벳 쿠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구석에 놓인 낡은 비추빛 시계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집어든 순간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수익률을 설명하던 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지선의 손목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 21분.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당황한 임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선은 이미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최강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으니 따라오지 마세요. 회장실로 돌아온 지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24년 전 병원에서 받은 아기 팔찌와 발자국이 찍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들어 올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퇴근 시간 지선은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골목길에 다다르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선은 한참을 그 벤치를 바라보다가 다시 발길을 돌렸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벽을 마주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만 모두 혼자 찍은 사진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지선은 시계를 벗어 태엽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텅 빈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곧 24년째 반복되는 꿈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꿈속에서는 언제나 신생아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아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선은 평소처럼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 김 기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배가... 김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지선은 즉시 차를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기사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뒤 그녀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웠죠. 그때 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자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지선은 길가에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던 그녀의 눈에 낡은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복순 설렁탕. 30년 전통이라는 문구가 비에 젖어번져 있었죠.
지선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우산을 정리하던 청년과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지선의 명품 재킷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이 당황하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안 보고. 24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눈이 맑고 선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죠. 주방에서 나온 70대 여성이 노련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다 인연이에요. 이리 앉으세요, 손님. 김복순 사장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지선은 구석 자리에 앉았고 김복순이 직접 설렁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지선의 시선이 벽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말이죠. 벽면 한쪽에는 재개발 반대 서명 용지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3개월 유예라고 적힌 공고문이 있었습니다. 김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은 못 돌려도 다시 시작은 할 수 있지.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지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국밥을 먹던 중년 남자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지선은 그의 뒷모습을 무심히 바라봤죠. 계산을 하려던 지선에게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 시계. 하늘이 지선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빛빛 시계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은 명함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김복순이 명함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빗속으로 나가는 지선의 뒷모습을 하늘이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선이 회장실에 들어서자 최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어제 어디 가셨습니까, 회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어투였습니다. 지선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잠시 비를 피했어요. 왜 묻죠? 최강민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 일은 완전히 잊으셔야 합니다. 지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그녀가 최강민을 똑바로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 지선은 일부러 복순 설렁탕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하늘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하늘의 미소는 순수했습니다. 지선이 자리에 앉자 하늘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육교육과 다니다가 휴학 중이에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일하고 있죠. 지선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24살 청년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으니까요. 손님이 뜸한 시간 김복순이 지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젊었을 때 애 낳아 보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지선이 숨을 멈췄습니다. 김복순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죠. 그때 설렁탕집 앞에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이 도시락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점심 가져왔어요. 택시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선의 시선이 그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빛빛 시계. 그녀의 것과 똑같은 시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회사로 돌아온 지선은 곧바로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24년 전 서울대병원 기록을 찾아봐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폐기되었다는 것이었죠. 지선은 개인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꺼낸 봉투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젊은 시절 지선과 한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청년의 손목에는 빛빛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지선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그때 정말로 아기가 죽은 게 맞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강민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선대 회장님 명령이었습니다. 더는 묻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선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출산의 고통,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깨어났을 때 들은 잔인한 말. 사산이었다는 거짓말.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지선은 또다시 복순 설렁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된 듯 김복순이 반갑게 맞이했죠.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산한 가게 안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혼자 앉아 신문을 보는 노인 한 명만 있었죠. 지선이 자리에 앉자 하늘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들떠 있었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을 몇 번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선이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회장님,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궁금했는데요. 하늘이 계산대 정리를 멈추고 지선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선의 왼쪽 손목으로 향했죠. 그 시계 말이에요. 정말 특이하잖아요. 지선의 몸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늘은 그런 지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12시 방향에 스크래치 보이시죠? 아주 미세한데 딱 그 위치에 있어요. 하늘이 자신의 검지로 시계의 12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빛각도 때문에 비취색으로 보이는데 하늘이 테이블 위 조명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순간 시계 다이얼이 은은한 보라색으로 변했죠. 보셨죠? 비취색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까지. 우리 아빠 시계랑 완전히 똑같아요. 지선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죠. 아버님이 같은 시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늘이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네, 아빠가 그러는데 세상에 단 2개뿐이래요. 완전 맞춤 제작이라서요. 장인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하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개는 아빠가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갑자기 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밝던 눈빛이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셨대요. 지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제가 태어나던 날 2001년 12월 3일이었대요.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대요. 하지만 살리지 못했다고. 출산 직후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다나요. 지선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크게 울렸죠. 김복순이 놀라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24년 동안요. 한 번도 재혼 생각 안 하시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사셨대요.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가끔 아빠가 그 시계 보면서 우는 걸 봤어요. 엄마 생각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 시계 모양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죠. 상황을 파악한 김복순이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하늘아, 잠깐 주방에 가서 식자재 좀 확인해봐. 내일 장 봐야 하니까. 네, 할머니. 하늘이 주방으로 사라지자 지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지 않았죠. 속이 메스꺼워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간신히 참으며 세면대를 붙잡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강민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는 위험합니다. 가시죠. 최강민이 지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지선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설렁탕집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선이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당신이 뭘 알아? 내 아이일 수도 있어. 24년 전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최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지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최강민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죠. 선대 회장님이 모든 걸 처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없는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미래를 위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내 아이를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고?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병원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아침 9시 사설 탐정이 지선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평소와 달리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죠. 첫 장을 펼치자 이준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58살 개인 택시 운전사. 운전면허증 사진 옆에는 젊은 시절 사진도 함께 있었죠. 지선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24년 전 그 청년이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선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탐정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24년간 미혼부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정말 특이한 케이스더군요. 특이하다니요? 24년 동안 단 한 번의 재혼 시도도 없었습니다. 선자리도 여러 번 들어왔는데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데. 지선이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늘의 출생신고서가 나왔죠. 2001년 12월 3일 출생, 부친 이준호, 모칠란에는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병원 기록이 있었는데 출산 중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탐정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보통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하면 자세한 의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너무 간단합니다. 마치 급하게 처리한 것처럼요. 지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죠.
이준호 씨의 직업 이력입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담동의 한 명품 시계 공방에서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그 공방 이름이 로얄 크로노스. 지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이준호를 처음 만난 곳이었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01년 12월 3일 밤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12월 3일이요? 네, 바로 하늘군이 태어난 날이죠. 그날 밤 11시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갑자기 사직서를 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더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조사인데요. 그날 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접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은 없어요. 접수만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게 무슨 누군가 급히 병원에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간 이준호 씨는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았죠. 탐정이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죠. 동네 사람들 말로는 이준호 씨가 처음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옆집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다는데 그때 이준호 씨가 했던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아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죠. 하늘의 학교 기록이었습니다. 이하늘 군은 품행방정하고 성적도 우수합니다. 태권도 유단자이고 학생회 활동도 활발히 했고요. 다만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대학도 체육교육과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등록금 문제로 휴학했죠.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라는데 이준호 씨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답니다. 지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선이 중얼거렸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합니다. 특히 그날 밤 병원 기록이 이상합니다. 뭔가 은폐된 것 같아요. 탐정이 나간 직후 최강민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회장님, 24년 전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찾아봤습니다. 지선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았어요? 당시 담당 의사는 5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수간호사는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수술실 간호사 2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요. 최강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한 명, 당시 간호부장이었던 박순희 씨만 국내에 있습니다. 어디 있죠?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72이시고 다만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지선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최강민이 급히 막아섰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그래도 가볼 거예요.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선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최강민이 한숨을 쉬며 물러났죠.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혼자 갈게요. 오후에 지선은 회사 법무팀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조용히 상담을 시작했죠. 만약 24년 전에 헤어진 아이를 찾았다면 친자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법무팀장이 놀란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4년이나 지났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친자 확인이 된다 해도 상속 문제나 상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아이가 맞는지만 알고 싶어요. 그날 밤 10시 지선은 스마트폰 앱으로 이준호의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화면에 5분 후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떴죠. 하지만 막상 검은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전석에 이준호가 보였죠. 휴대폰을 확인하며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24년 전과 겹쳐 보였습니다. 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떠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죠.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6시 지선은 회사 로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퇴근 시간의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지만 답은 하나뿐이었죠. 스마트폰을 꺼낸 지선은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이준호의 차량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7845 숫자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죠. 목적지는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였죠. 호출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10분 후 도착 예정. 지선은 건물 앞으로 나가 서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죠. 한 대, 두 대 지나가는 택시를 보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드디어 검은색 택시가 회사 앞에 멈췄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한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845. 맞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차 문을 열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지만 24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그의 목소리였죠. 지선이 뒷좌석에 앉자 준호가 백미러로 그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백미러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불과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1초 안에 24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양재역에서 강남역이라고 입력하셨네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화면에 목적지가 떠 있는데도 확인하는 것은 동요를 숨기기 위한 몸짓이었죠. 지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죠.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선 순간 준호의 손이 운전대 아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그 안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지선은 일부러 왼팔을 들어 창문 쪽에 기댔습니다. 비치빛 시계가 석양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백미러 속 준호의 시선이 시계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놀라움, 그리움, 슬픔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비 오는 겨울 같네요. 지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24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비 오는 날은 항상 뭔가 생각나게 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부드러운 어조였죠. 지선이 백미러로 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길로 자주 다니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었죠. 네, 회사가 이쪽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 구간을 자주 다닙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듯 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위태로운 분위기였죠. 준호가 핸들을 돌릴 때마다 그의 손목에서 시계가 살짝 보였습니다. 지선과 같은 비추빛 시계였죠. 강남역이 가까워지자 지선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현금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죠. 5만 원짜리를 꺼낸 그녀가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잔돈은 괜찮아요. 준호가 당황하며 돈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니, 이건 너무 많은데. 요금은 15,000원인데요. 거스름 돈. 하지만 지선은 이미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빗속으로 나가기 전 그녀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실루엣이 24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채 실려가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늘이 맞이했습니다. 아빠, 늦었네? 저녁 다 차려놨어. 오늘은 김치찌개야.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선의 눈빛과 닮은 아들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밥 먼저 먹어. 난 좀 쉬었다 먹을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가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아기 팔찌,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지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직은 아니야. 하늘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혼잣말을 하며 준호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택시에 탔던 여자가 정말 지선이 맞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2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지선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강민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들어가셨습니까? 네. 혹시 그 사람을 만나신 건 아니죠? 지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 사람 눈빛이 날 알아본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복순 설렁탕 앞 골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재개발 주민 협의회가 열린 것이었죠. 3개월 유예 기간이 2개월째 접어들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상인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김복순이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옆 가게 주인이 위로했습니다. 복순 씨, 너무 상심하지 마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30년이에요. 30년. 여기서 청춘을 다 보냈는데 그때 하늘이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체육복 차림의 그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죠. 우리 동네 지키자. 30년 전통 무너뜨리지 마라. 하늘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용기를 얻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지선이 내렸죠. 그녀는 현장 시찰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룹 회장이래. 우리 운명이 저 사람 손에 달렸다는 거야? 하늘이 지선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동시에 떠올랐죠. 회장님도 오셨네요? 여기가 회장님 회사 재개발 지역이던가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하늘의 눈빛은 달랐죠. 거기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골목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세요? 어르신들한테는 삶의 터전이고 젊은이들한테는 추억의 장소예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선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죠. 그때 김복순이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발목이. 하늘이 급히 김복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계단에서 삐신 거 아직도 안 나으셨어요? 괜찮아. 조금 아플 뿐이야. 지선이 김복순을 도와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상에 앉힌 후 하늘이 말했죠. 할머니, 제가 오늘 장 봐드릴게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김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야지. 단골 가게들이 있단다. 그럼 제가 같이 가요. 짐 들어드릴게요. 지선이 나섰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마침 시간도 있고요.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장을 봐주겠다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앞장서서 걸었고 지선이 김복순을 부축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야채 가게에 도착하자 하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능숙한 장보기 실력을 발휘했죠. 아주머니, 오늘도 신선한 거 주세요. 배추는 속이 꽉 찬 걸로요. 하늘이구나. 오늘은 누가 왔니? 어머, 이분은. 야채 가게 주인이 지선을 보며 놀랐습니다. TV에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가게 손님이세요. 제가 오늘 도우미 시켜드리려고요. 하늘은 능숙하게 야채를 골랐습니다. 배추를 들어 무게를 재고 물을 톡톡 두드려 소리를 들었죠.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 못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로 이동하자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늘이 왔네. 오늘은 갈치가 좋아. 싱싱한 걸로 골라줄게. 감사해요, 아저씨. 그런데 조개도 좀 주세요. 국물 내는 용이에요. 주인이 조개를 한 움큼 더 넣어주며 윙크했습니다. 하늘이 해맑게 웃으며 인사했죠. 정육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 사고를 고르자 주인이 몇 개 더 넣어줬죠. 하늘이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니? 작년에 수술하고 많이 좋아지셨어?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택시 운전도 다시 하세요. 지선은 그런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정겨웠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장을 보는 모습에서 깊은 효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빠한테도 이렇게 장 받아드려요. 혼자 사시니까 제가 챙겨드려야죠. 무거운 짐을 들며 하늘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아빠가 엄마 얘기는 잘 안 해요. 너무 아프대요. 전 낳고 돌아가셔서 가끔 제 얼굴 보면서 우실 때가 있어요. 엄마 닮았다고. 지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저 하나는 정말 잘 키우셨어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한 번도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무거운 짐 때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발목이 접질렸죠. 지선이 재빨리 그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조금 삐었나 봐요. 지선이 근처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파스와 붕대를 사온 그녀는 하늘을 길가 벤치에 앉혔죠. 제가 붙여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하늘의 신발을 벗기고 발목을 살폈습니다. 많이 부은 건 아니었지만 빨갛게 올라와 있었죠. 그녀는 정성스럽게 파스를 붙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하늘이 갑자기 말했죠.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순간 지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선이 하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하늘은 수줍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편한 느낌이었는데, 지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늘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일주일이 지나고 지선은 이제 준호의 택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점심, 금요일 퇴근 시간. 일주일에 3번 정확한 패턴으로 호출했죠. 준호도 이제는 그녀의 호출을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죠. 금요일 저녁 7시 지선이 탄 택시가 한강대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의 풍경이 차창 너머로 펼쳐졌죠.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경기가 많이 어렵다던데.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선아, 정말 너야? 24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지선은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도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죠.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택시 운전은 어떠세요? 힘드시죠? 마음속으로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도 알아. 우리가 누군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왜 모른 척하는 거야? 하늘이 때문이겠지? 이 일도 20년 넘게 하니까 이제는 몸에 익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24년 전 갑작스럽게 시작한 택시 운전이 이제는 그의 인생 전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드님은 잘 지내시나요? 지난번에 뵀는데 참 착해 보이던데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하늘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죠. 아들 얘기만 나오면 그의 표정이 밝아지곤 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설렁탕집 일도 열심히 하고 손님이 단골이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맛있는 곳 알게 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선 순간 준호가 다시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지선도 이제는 알고 있었죠. 다음 주 수요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선이 택시를 탔을 때 뒷좌석에 이미 하늘이 타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머, 회장님. 이렇게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하늘의 밝은 목소리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가 백미러로 지선을 살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늘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태웠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반가운걸요. 지선이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죠. 마치 한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것처럼. 회장님, 저희 아빠가 시계 자랑 안 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경직되었죠.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하늘아. 지금은 안 돼. 그는 백미러로 지선을 힐끔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하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유품이라고 엄청 아껴요. 세상에 두 개뿐인 시계라면서. 지선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니. 24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란 아이.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죠. 준호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늘아, 회장님 불편하시겠다. 조용히 해. 아니에요. 하늘 씨 얘기 듣는 거 좋아요. 지선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신이 나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학교 얘기, 친구들 얘기, 설렁탕집 얘기. 그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지선은 24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네, 제가 태어나던 날. 아빠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준호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선이 백미러로 그의 얼굴을 살폈죠. 그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목적지에 먼저 내린 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가 회장님을 좋아하나 봅니다.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준호는 이 말을 삼켰습니다. 저도 하늘 씨가 좋아요. 착한 아이네요. 내 아들이니까요. 우리 아들이니까요. 지선도 진실을 꾹꾹 눌러 담았죠. 착하죠. 너무 착해서 가끔은 걱정이 됩니다. 당신을 닮아서 그래요. 그 맑은 눈빛, 따뜻한 마음씨, 모두 당신을 닮았어요. 준호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지선이 조용히 말했죠. 잘 키우셨어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고마워요. 혼자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미안해요. 내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돌려 숨겼습니다. 준호가 백미러로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감사함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미안함인지. 아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4년의 세월이 만든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하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대화가 오갔죠. 아빠, 유 회장님 좋은 분 같아요. 왠지 편하고. 준호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냥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런 느낌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이 모르는 사이 모자의 본능이 서로를 알아본 것일까요?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왜요? 갑자기. 그냥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지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가 너의 엄마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은 하늘이를 혼란스럽게 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지선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재고 있는 지금 섣부른 고백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죠. 한편 지선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이었죠. 그녀는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씨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누군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최강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박순희 간호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회장님, 정말 가셔야 합니까?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선은 서랍에서 낡은 육아일기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24년 전 그녀가 쓴 글씨가 보였죠. 태명 하늘이에게. 오늘 너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 쿵쿵쿵 힘차게 뛰더구나. 엄마도 설레서 심장이 쿵쿵 뛰었단다. 빨리 만나고 싶어. 사랑해, 내 아가.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2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도 짧은지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지선은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색 건물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손에는 탐정이 찾아준 박순희 간호부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지만 사진 속 눈빛은 여전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면회 신청을 하자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2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는 마지막 증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정원이 보이는 휴게실에 박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던 그녀는 지선을 보자 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선입니다. 박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죠.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24년 전 그 산모. 지선이 박순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죠. 제발이요. 24년을 찾고 있어요. 제 아이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박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다들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려주세요. 제발. 박순희가 낡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여기 있어요. 지선이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로 기록이 적혀 있었죠. 오후 3시 21분 정상분만. 남아. 체중 3.2kg. 울음소리 정상. 산모 의식 이름. 아기는 건강했어요. 크게 울었고 분홍빛이 도는 예쁜 아기였죠. 박순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선대 회장님 비서들이라고 했죠. 지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희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들이 아기를 데려가려 했어요. 없던 일로 하라고. 그때 박순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선명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젊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아기 아빠라고 했죠. 시계 공방에서 일한다는 청년이었어요. 준호 씨, 지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준호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아기를 안고 울면서 소리쳤죠. 내 아이라고, 누구도 데려갈 수 없다고.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죠. 비서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청년은 필사적이었어요.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병실을 나갔죠. 그리고요? 병원장이 급하게 왔어요. 모든 기록을 바꾸라고 지시했죠. 산모는 출산 중 사망, 아기는 아버지가 데려간 것으로.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순이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당신은 사흘 만에 깨어났어요. 그때 이미 모든 서류가 바뀌어 있었죠. 사산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그럼 준호 씨가 혼자서 하늘이를. 그 청년 정말 대단했어요. 신생아실 앞에서 밤새 아기를 지켰죠. 혼자서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간호사들이 도와주려 해도 거절했어요. 박순이가 수첩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죠. 아기 아빠가 말했다. 엄마 없이도 잘 키우겠다고.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지선이 흐느꼈습니다. 24년 동안 품고 있던 한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박순이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청년이 아기를 안고 병원을 떠날 때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려달라고. 때가 되면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선대 회장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고 싶었죠. 박순이가 지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 잘 자랐을 거예요. 그 청년의 눈빛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분명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자랐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착하고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하늘이, 당신이 지은 태명이었죠? 어떻게? 박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계속 그 이름을 불렀어요. 하늘아, 하늘아 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4년의 세월이 담긴 눈물이었죠. 박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날 밤 당신 아버지가 왔었어요. 지선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혼자 왔더군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뭐라고 하셨는데요?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지선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늦었지만 가족을 찾으셨으니. 요양원을 나오는 지선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무게와 희망을 찾은 가벼움이 공존했죠. 차에 오른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곧 끊었습니다. 대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벤치에서 만나요. 일요일 아침 8시 최강민이 박순이가 있는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어제 지선이 다녀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24년 전 선대 회장의 명령을 수행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비밀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박순희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을 보자 걸음을 멈췄죠.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최 비서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간호부장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최강민이 입을 열었죠. 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을 말했어요. 더는 숨길 수 없었으니까. 박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강민이 고개를 돌렸죠.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왜 이제 와서?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살아있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박순희가 최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강민이 침묵했습니다. 박순희가 계속 말했죠. 이미 진술서를 공증받았어요. 당신이 와서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최강민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선대 회장님은 딸을 지키려 하신 겁니다. 미혼모가 되면 재벌가 후계자로서의 삶은. 그래서 아이를 버리라고요? 그게 딸을 위한 일이었나요? 박순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최강민이 고개를 숙였죠. 한편 같은 시각 복순 설렁탕 앞에는 대기업 개발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집행을 위한 최종 통보였죠. 김복순이 가게 문 앞에 서서 막고 있었습니다. 한 달 더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급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늘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택시에서 내린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화가 났죠.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유예 기간이 남았잖아요. 개발팀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특별 집행 명령입니다. 최강민 비서실장님 지시입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려 하늘 옆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강민이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직후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수표와 함께 메모가 들어 있었죠. 24년 전처럼 조용히 사라지십시오. 아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후 2시 준호가 집에 돌아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한 그는 분노했죠. 수표를 찢어버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강민 씨, 이준호입니다. 아, 이 선생님.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했습니다. 최강민이 먼저 말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24년 전엔 겁먹은 청년이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최강민이 한숨을 쉬었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조용히 살았습니다. 24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선 씨가 살아있다는 걸 하늘이도 알아야 합니다. 최강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회장님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선 씨가 왜 계속 저를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준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래도 더는 방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세요. 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최강민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시죠. 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우리 아들입니다.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낳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이 뭔지 압니까? 24년 동안 혼자 키운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가 떠난 후 최강민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지선이었습니다. 왜 설렁탕집에 압력을 넣었어요? 회장님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지선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최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회장님, 이 일이 알려지면 어때요? 내 아이를 찾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강민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쉬었죠. 저녁 6시 익명의 제보자가 지선의 집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죠. 지선이 컴퓨터에 연결하자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24년 전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흐릿한 화면이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준호가 신생아를 안고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뒤를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선은 화면을 멈추고 준호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였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울면서 뛰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그때 영상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작게 녹음된 준호의 목소리였죠. 괜찮아, 하늘아.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 대신 아빠가 잘 키울게. 지선은 화면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24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월요일 아침 10시 지선은 회사 법무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변호사 3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친자 확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석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굳었죠. 왜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24년이 지났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고 법적 아버지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3자가 친자 확인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CCTV 영상도 화질이 너무 흐릿해서 법적 증거 능력이 없고 박순희 씨의 증언도 치매 초기라는 진단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쥐었죠. 그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유일한 방법은 이준호 씨와 이하늘 씨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선이 고개를 떨구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최강민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거짓으로 조작된 DNA 검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최강민이 만든 가짜였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독단적으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입니다. 지선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거짓말이에요. 이런 걸로 저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최강민이 물러난 후 지선은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준호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 앞에서 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하늘아,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가자.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택시 팔고 귤 농사나 지으면서 살자. 조용하게.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그냥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최근에 이상해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준호가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여기 내 친구들 다 있고 학교도 복학해야 하는데 갑자기 제주도라니. 하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죠. 미안하다. 잠시 생각해 본 것뿐이야. 저녁 7시 복순 설렁탕에서는 마지막 영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복순이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김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할머니, 정말 끝인가요? 어쩔 수 없지. 30년이면 충분히 오래 했어. 김복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그때 지선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죠. 며칠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아야 했는데. 김복순이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운명이죠. 밤 10시 지선은 회사 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죠. 복순 설렁탕 일대 재개발을 무기한 보류하겠습니다. 이사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죠. 회장님, 이미 투자자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수백억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시는 건 아닌지 다른 이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지선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제 권한입니다. 더 이상 논의는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지선은 복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죠. 최강민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죠. 새벽 1시 준호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 아기 팔찌, 그리고 지선과 찍은 사진. 하나하나 만지며 과거를 회상했죠. 라이터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것이 지선과 연결된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하늘아, 미안하다. 아빠가 겁쟁이라서. 혼잣말을 하며 준호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3시 21분을 가리켰죠. 알람이 울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만나야 해. 내 아들을, 하늘이를.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도 현실도 모든 것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지선은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쓸쓸한 비였죠. 도시의 불빛들이 빗방울에 부서져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새벽 3시 지선은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죠.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좌표가 가리키는 곳, 24년 전 준호와 약속했던 그 벤치였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코트는 무거워졌지만 계속 걸었죠.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벤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는 썩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지선은 젖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옷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시계를 벗어 뒷면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빛에 좌표가 보였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각인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 첫 나들이를 하자고 했었지. 아기가 태어나면 셋이서 와서 앉아있자고.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지선은 24년 전을 떠올렸죠. 젊은 준호가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하늘이로 하자고, 맑은 하늘처럼 밝은 아이로 키우자고.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 강제 입원, 출산 직후 의식을 잃은 것까지. 깨어났을 때 들은 말은 사산이라는 거짓말이었죠. 그때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었다면.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빗소리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실루엣. 그것은 준호였습니다. 당신도 매년 오늘 여기 오는군요. 준호가 지선 옆에 앉았습니다. 그도 흠뻑 젖어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죠. 24년째예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죠. 매년 12월 3일 새벽에 여기 와요. 하늘이가 태어난 날, 당신과 헤어진 날. 지선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이 가로등 빛에 비쳤죠. 주름이 늘고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24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준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품고 있었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초음파 사진이 나왔습니다. 24년 전 지선과 함께 병원에서 찍었던 것이었죠. 그 옆에는 작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신생아용 병원 팔찌였죠. 그리고 이것도. 준호가 사진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준호의 모습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찍은 듯 흐릿했지만 아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첫 사진이에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찍었죠. 지선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처음 보는 신생아 시절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지선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죠. 당신 아버지 사람들이 아기를 없애려 했어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신생아실로 왔어요. 아기를 데려가려 했죠. 제가 막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연락을 할 수 있었잖아요. 당신은 의식을 잃었고, 전 당신이 포기한 줄 알았어요. 재벌 가니까 아버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4년 만에 터져나오는 감정이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도 아팠을 텐데. 혼자서만 아파했을 텐데. 지선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지만 체온이 전해졌죠. 하늘이가 매일 물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냐고.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너를 너무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다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4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빗속에서 씻겨 내려갔죠. 준호가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준비시켜야 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 아이를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함께 설명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만나게 되었는지. 새벽 5시가 되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자랐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선도 미소를 지었죠. 당신도 닮았어요. 그 선한 마음씨가 특히. 두 사람은 동시에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빛빛 시계가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24년 만에 다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시계.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선과 준호는 청담동의 오래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얄 크로노스 시계 공방이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지만 2층에는 여전히 한 노인이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석규, 82살의 시계 장인이었죠.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낡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흰 머리의 노인이 나타났죠. 그의 눈이 준호를 알아보고 반짝였습니다. 준호군. 아니, 이제는 준호 씨라고 해야겠구만. 한석규가 따뜻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선에게 향했죠. 이분은 네, 지선 씨예요. 그때 그 시계를 함께 주문했던 한석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작업실로 안내했죠. 벽에는 수많은 시계들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정밀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4년 만이구먼. 두 분이 함께 오시다니. 노인이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네. 1999년 8월 15일. 비치 다이얼 손목시계 2개. 맞춤 제작. 지선과 준호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잉크로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두 사람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특별했어요.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죠. 한석규가 서랍을 열어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계 제작 당시의 디자인 도면이었죠. 비치 다이얼은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도록 특수 처리했고 12시 방향의 스크래치는 두 분이 직접 요청한 거였죠. 맞아요. 똑같은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준호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한석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이 좌표각인 참 낭만적이었어요. 특별한 장소라고 하셨죠? 지선이 시계를 벗어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좌표가 보였죠. 준호도 자신의 시계를 벗었습니다. 두 시계를 나란히 놓자 한석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같네요.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한석규가 무언가 생각난 듯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죠. 이걸 깜빡할 뻔했네. 그때 남은 부품이에요. 봉투 안에는 작은 톱니바퀴와 나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도 있었죠. 젊은 지선과 준호가 시계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계 완성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두 분께 드리려고 현상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죠. 지선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1년 12월 초에 준호 씨가 혼자 왔었어요. 한석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그를 바라봤죠. 새벽에 왔더군요. 시계줄을 조정해달라고. 그런데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듯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엄마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한석규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말했죠. 언젠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시계가 증거가 될 거라고. 노인이 작업대로 가서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두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 시계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두 분의 사랑과 약속이 담긴 증표죠. 한석규가 낡은 노트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제작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법적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걸 쓰세요. 지선이 놀라 노트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제작 일지와 함께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시계를 만드는 과정, 두 사람이 함께 디자인을 고민하는 모습, 완성된 시계를 차고 기뻐하는 장면까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석규가 따뜻하게 웃었죠. 이제 그만 화해하고 함께 사세요. 24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잖아요. 두 사람이 공방을 나오려는 순간 한석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기용 시계가 들어 있었죠. 그때 아기 시계도 주문하셨잖아요. 태어나면 주려고. 완성했는데 찾아가지 않으셔서. 지선이 작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취색 다이얼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이제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한석규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께 꼭 전해주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공방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뿐이었죠. 오늘 밤 하늘이를 만나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그때 지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강민이었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왜요? 하늘 군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지선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한자리로 모으고 있었죠. 오후 4시 지선과 준호가 회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고 있던 그가 두 사람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왜 여기? 하늘의 시선이 지선과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지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늘 씨,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최강민이 세 사람을 최상층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지선이 그를 불렀죠. 최 비서실장님도 들어오세요.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최강민이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24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하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죠. 내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하늘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그의 시선이 지선에게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최강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죠. 회장님, 그리고 하늘군. 제가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최강민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장님께 보여드린 DNA 검사 결과, 그건 제가 조작한 가짜였습니다.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요? 무슨? 제가 회장님과 하늘 군의 만남을 막으려 했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최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4년 전 저는 선대 회장님의 명령으로 모든 걸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을 갈라놓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지선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죠. 박순희의 진술서, 한석규의 제작 일지, 그리고 24년 전 사진들. 내가 내 엄마야. 24년 만에 만나는. 하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지선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2월 3일, 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놨어. 나는 사산이라는 거짓말을 들었고 아빠는 혼자서 널 지켜냈어. 준호가 낡은 봉투에서 초음파 사진과 아기 팔찌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늘에게 건넸죠. 이걸 24년 동안 간직했어.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 하늘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한 초음파 사진에는 태명 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기 팔찌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하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찾고 있었어. 매일 매순간. 오후 3시 21분마다 내 생각을 했어. 지선이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이 시계를 바라봤죠. 아버지의 시계와 똑같은 빛빛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가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어. 아빠와 나 그리고 너. 지선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석규가 준 아기 시계였죠. 뚜껑을 열자 작은 빛빛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다이얼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내가 태어나면 주려고 만들었던 거야. 24년 늦었지만. 하늘이 작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3개의 시계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모두 같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미안해. 100번 1000번 미안해. 지선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였죠. 나도 미안하다. 진실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하늘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그럼 왜 택시 탈 때도 설렁탕 집에서도 모른 척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갑작스러운 진실이 널 혼란스럽게 할까봐. 그래도 말해줬어야죠. 24년이에요. 24년. 하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죠.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지선이 조심스럽게 하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늘이 손을 빼려다가 멈췄죠.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24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체온이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워요. 하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죠.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가요? 제가 정말.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내가 직접 널 받았고 24년 동안 키웠잖아. 지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진짜 검사를 해도 돼. 마음의 확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3개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계들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충분한 증거예요. 설렁탕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편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최강민이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지선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알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최강민이 조용히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만 남았죠. 준호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어. 하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서운함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설렁탕집에서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했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나도 그랬어. 내가 내 아들일 거라고 직감했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4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와 3개의 시계를 비췄습니다. 비추색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강민이 차를 가져왔던 것이었죠. 트레이를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이제 편히 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죠. 이제 어떻게 하죠? 하늘이 물었습니다. 지선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죠. 천천히 알아가자. 24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채울 순 없으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선이 덧붙였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어. 가족으로. 하늘이 작은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시계를 가슴에 품었죠. 가족이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단어였죠. 3개의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21분.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찾아온 복순 설렁탕 앞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재개발이 취소되고 거리 정비 사업이 진행되어 골목이 깔끔해졌죠. 가게 간판도 새로 단장했지만 30년 전통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설렁탕집 구석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가족 모임이 자리를 잡은 것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풍경이었습니다. 하늘이 김복순을 도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지선이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하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천천히 적응할게요. 그 말에 지선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가끔 밥을 사주는 것으로 만족했죠. 하지만 가끔 밥은 사주세요. 하늘이 어느 날 수줍게 말했을 때 그 뒤에 작게 덧붙인 한마디가 지선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 지선은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4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준호는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다른 일을 제안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이 일이 좋아요. 24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대신 주말에는 택시를 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편안한 차림으로 설렁탕을 먹고 있었죠. 지선이 가끔 준호의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는 앞좌석에 앉았죠.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24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러게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에요. 지선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죠. 식사 후에 벤치에 가요. 셋이서 그 벤치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선이 회사 차원에서 주변을 정비하고 세명판을 달았죠. 가족의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서 벤치로 향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거리는 아름다웠죠. 사람들이 지나가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벤치에 도착한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운데 하늘이, 양옆에 지선과 준호가 앉았죠. 누군가 지나가던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 찍어드릴까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죠. 네, 부탁드려요. 카메라 앞에서 세 사람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각자의 손목에는 빛빛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하늘은 이제 아기 시계 대신 새로 맞춘 성인용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색깔의 시계였죠. 사진을 찍은 후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최강민이었죠. 그는 이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었죠. 회장님,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지선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비서실장님도 편안해 보이세요. 이제 그냥 최강민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늘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다 용서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한 충성이었다는 것도 이해해요. 최강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하늘군. 아니, 이제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전 그게 더 좋아요. 최강민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24년 전 선대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손자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야 전달합니다. 하늘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겠다며 소중히 간직했죠. 다음 주는 선대 회장의 기일이었습니다. 지선은 아버지 묘소를 찾아갈 예정이었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선이 놀라 그를 바라봤죠.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를 갈라놓으셨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지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의 성숙함과 넓은 마음에 감동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될 예정이었죠. 하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티해요. 작지만 따뜻하거든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24년 동안 둘이서만 지냈는데 이제 셋이니까 더 특별할 거예요. 세 사람은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트리는 어떤 것으로 할지, 음식은 뭘 준비할지, 선물은 어떻게 교환할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시계가 오후 3시 21분을 가리켰죠. 알람이 울렸지만 이제 지선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옆에 하늘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 시간이에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설렁탕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복순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네, 할머니. 정말 잘 나왔어요. 하늘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복순이 흐뭇하게 웃었죠. 시간은 거스를 수 없지만 멈춘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있죠. 참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렁탕집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 옆에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4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와 설렁탕집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져나갔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었죠. 밤이 되자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따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서로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잘 자요, 엄마. 잘 자요, 아빠. 내일 또 만나요. 하늘의 문자를 받고 지선과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4년의 공백이 완전히 채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하루하루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